폴란드가 제대로 작정했습니다. 총 금액이 40조 원을 넘어섰던 2022 한폴 방산 계약에 이어 두 번째 초대규모 계약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폴란드 방산 계약의 추가 상황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자랑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이러다 구성진 아리랑에 맞춰 어깨춤이라도 추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폴란드는 유럽 최대 에어쇼 중 하나인 자국의 라도메어쇼에 FA50을 출격시키며 화려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반신반의한 마음이 남아있었던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도 완벽하게 우호적으로 돌아섰는데요. 이날 에어쇼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과거 폴란드 공군의 주요 전력이었던 미그-29와 대한민국의 FA50이 나란히 비행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는 폴란드 공중전력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아주 훌륭한 이취임식 퍼포먼스였습니다. 역시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눈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여론은 문자 그대로 FA50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FA50에 대한 폴란드 현지 반응을 생생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제17회 국제라도메어쇼가 폴란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원래 2년 주기로 개최되었던 라도메어쇼지만 이번만큼은 무려 5년 만에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장기간 개최가 연기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보 내실을 다지느라 에어쇼를 개최할 여력도 없었는데요. 즉 폴란드로서는 5년 만에 개최한 라도메어쇼가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찾았음을 알리는 국제적 행사이자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두렵지 않다라는 군사적 과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언제나 대규모였던 라도메어쇼긴 했지만 이번에야말로 폴란드가 제대로 이를 갈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에서만 20여 개국이 라도메어쇼에 참가했고 각자 자국의 군용기를 총출동시킨 건데요. 하지만 역시 이번 라도메어쇼의 진짜 주인공은 폴란드가 선보인 대한민국의 FA50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8월 15일 국군의 날 행사 퍼레이드에서 FA50GF 2대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이번 라도메어쇼에도 도합 2대의 FA50이 참여했습니다. 한 대는 하늘에서 에어쇼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고 다른 한 대는 지상 전시장에서 대중들이 FA50의 위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습니다. 이날 라도메어쇼 행사 진행을 담당했던 폴란드 공군 소속 군사 관계자들은 FA50에 관해 설명하며 FA50은 F-16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첨단화와 현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F-16보다 더욱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폴란드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떠한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대중과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 이외에도 폴란드군의 최고 수뇌부들 또한 FA50에 대한 기대감과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뛰어난 성능의 FA50이 폴란드 영공을 순찰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충실히 다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대감을 전했고 보이치에흐 스쿠르키에비츠 국방차관 또한 이번 라도메어쇼는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던 폴란드의 무기체계가 현대식으로 전환되는 기념비적인 시점이라면서 극찬과 함께 FA50이 미그-29를 대체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비단 한폴 방산 계약을 주도한 정치권의 입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FA50과 가장 밀접한 인연을 맺게 될 폴란드 공군 고위 관계자와 최일성까지도 호평일색이었는데요. 폴란드 제4공군 사령관인 스루살치 장군은 현대적인 시스템의 FA50은 편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알 것이며 동시에 평시에 일반적인 초계 임무부터 전시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데까지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기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간접적으로 일선 배치의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폴란드에서 FA50의 그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은 폴란드 공군의 이레네우스 노박 사령관입니다. 부와슈차크 부총리와 함께 직접 대한민국을 찾아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앞서 노박 사령관은 FA50이 최전선에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주로 담당할 것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은 전투에 참여하는 지상군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항공자산의 조정 및 통합을 뜻합니다. FA50과 같이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기는 지상의 아군과 근접한 적 표적을 제압하기 위해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FA50은 이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에서부터 경공격기 포지션으로 장시간 채공과 근접 항공 지원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덕분인데요. 특히 냉전종 시기 후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국지 도발이나 저강도 분쟁이 주요 전쟁의 형태로 대두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고성능의 경공격기는 자연스레 최전선 전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FA-50은 이를 위해 지상 표적과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는 미사일, 항공폭탄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무장을 통해 근접 항공 지원 임무 중 인마, 차량, 인프라 및 기타 지상 목표물을 가리지 않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더, 표적 포드 및 전자전장비를 포함한 첨단 항공 전자공학 및 센서 시스템을 통합하여 상황인식과 표적 획득 임무에 정밀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FA-50의 기동성과 속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능입니다. FA-50은 마하 1.5가 넘는 최고 속도는 물론이고 F터버널을 통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데요. 추중비 자체는 낮지만 ing면 하중과 양력 효율이 상당히 높아서 코너 속도와 순간 선회율이 매우 우수합니다. 게다가 이런 고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속 속도가 헬기 수준인 195km/h에 불과하다는 건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이처럼 우수한 기동성과 공중전, 근접 항공 지원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속도는 아군 지상군과 근접하고 까다로운 지형에서도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FA-50은 높은 정확도와 화력으로 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전술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의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50PL에 적용될 A4 레이더와 타겟팅 포드가 압권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총 4대의 FA-50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3년 내에 추가로 8대의 FA-50GF가 납품될 예정이라 폴란드는 실행계약 체결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12대의 FA-50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총 48대 물량의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했음을 떠올려보면 2023년 4분의 1을 인수하게 되는 건데요. 남은 물량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량한 FA-50PL 사양으로 인도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모든 납품을 끝낼 계획입니다. 전투기를 이렇게까지 빠르게 개량하여 또 납품한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면 붕어빵 찍어내듯 엄청난 속도입니다. 심지어 이 FA-50PL에 적용될 로키드 마틴의 AN/AAQ-33 첨단 타겟팅 포드는 야간 및 전천후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 유도 지시 기능을 더욱 끌어올릴 것입니다. AN/AAQ-33이 우리 군의 KF-16과 F-15K에도 탑재된다는 걸 고려하면 FA-50은 그야말로 동급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FA-50의 장점은 무장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폴란드가 이토록 FA-50에 열광하는 것도 바로 이 무장 때문인데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GGB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 형공대지 활공폭탄, 통칭 KGGB는 마크-82 무유도 항공폭탄을 유도미사일로 바꿔주는 일종의 업그레이드 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도의 GPS를 활용하는 등 원리 자체는 미국의 제이담과 비슷하지만 활강 날개가 달려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 덕분에 사거리가 30km에 불과한 제이담과 달리 KGGB는 최대 100km밖에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이담은 표적 정보갱신, GPS 신호, 송수신 등을 위해 반드시 전술기 기체에도 운용을 위한 전용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무장 통합 과정은 거의 모든 전술기 무장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과정인데요. 그러나 KGGB는 별도의 무장 통합 과정 없이 조작이나 표적 할당 및 변경 등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휴대용 터치스크린 패드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즉 마크-82만 탑재할 수 있다면 어떤 전술기도 그 즉시 사거리 100km의 유도미사일 KGGB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술기의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건 기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의 방공망이 얼마나 촘촘하고 적전 투기가 얼마나 우수하든 사거리 밖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일방적인 공격 방식도 없을 텐데요. KGGB의 범용성은 FA-50은 물론 수호-22, 미그-29 같은 구형 전술기의 생존성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벨라루스, 나아가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폴란드 공군 입장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인데요. 노박 사령관은 여기에 더해 FA-50과 F-16, F-35의 호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일례로 폴란드 공군의
확인에 따르면 FA50에서 F16으로 기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고작 6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는 바꿔 말해 F16에서 FA50으로 기종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미 F16 48대를 운용 중인 폴란드 공군으로서는 고작 한나절 훈련만으로 FA50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FA50은 태생이 훈련기이다 보니 F35로의 기종 전환에도 최대 9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복자기가 없어 별다른 기종 전환 훈련이 불가능한 F35이기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유지비용 또한 FA50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노박 사령관은 직접 FA50을 조종해본 경험을 토대로 F16은 1시간에 3.5톤의 연료를 소비하는데 FA50은 고작 1.5톤의 연료를 소비한다. 전시는 물론 평시임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FA50은 90%의 가동률을 지닌 독보적인 기체라고 덧붙인 노박 사령관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폴란드 공군에서는 이미 M346이라는 훈련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M346의 가동률이 50%가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폴란드 공군이 실시한 감사에 의하면 공군사관학교에서 운용 중인 M346의 낮은 가동률 때문에 사관생도 전체의 절반 정도가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생도전원이 훈련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했고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훈련 이수율이 고작 53%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군 조종사 양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사태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M346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낮은 가동률 때문입니다. M346 고장이 잦은 데다가 예비 부품도 부족하고 소모품에 해당하는 부품은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M346이 경공격기에 명가라고 자부하는 이탈리아에서 개발되었다는 걸 떠올리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지 않고 M346을 계속 운용했다면 추후에 미국에서 F35가 도입되더라도 기종 전환과 훈련을 위해서만 또 수년을 낭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FA50 도입이 신의 한 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폴란드 국방부 군비청이 국영방산기업 PGG와 2억 7천만 유로, 하나 약 4천억 원 규모의 소형 전술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PGG는 이 물량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소형 전술 차량 통칭 KLTV 400대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이는 폴란드가 기존에 운용하던 포커 전술 차량을 대체하게 됩니다. 차종은 K151 현마의 수출형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현마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버전에 따라 전장 4.5에서 4.6m, 전폭 1.9m, 전고 2.1m, 중량이 1.9에서 2.3톤에 달하는 호커는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전술 차량인데요. 나름 3,400대 이상 생산되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라트비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국방비에 여유가 부족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꽤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호커를 생산한 게 대한민국 대우자동차의 폴란드 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대우폴스카는 호커2를 만들 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국 최종 취소되었는데요. 이때 계획 취소로 호커는 1984년 프로토타입 개발 이후 큰 변화가 없이 구식 설계 개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성능도 민수용 오프로드 차량과 크게 다를 게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호커를 생산하던 DGT 민씨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차량 생산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굳이 성능까지 후달리는 호커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어졌고 이미 현지 환경에 맞춘 차량을 생산해본 경험이 있으며 군사,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상당히 밀접한 나라의 소형 전술 차량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과 K151 현마를 지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장 4.9m, 전폭 2.1m, 전고 2m, 중량 5.7에서 7톤의 현마는 외형상으로는 미국의 하이 모빌리티 멀티펄포즈 휠드 비하이클, 통칭 험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죽하면 개발 과정에서 험비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현마를 제외하고도 티르키의 오토카르 코브라, 브라질의 아그라레 마루아, 이베코 LMV, 일본 하야테 등도 죄다 험비와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던 전술 차량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GAG 티그르나조차도 험비와 상당히 유사한 외형인데요. 이쯤이면 현마가 험비와 비슷한 게 아니고 현대 전술 차량의 외형적 수렴진화 끝에 험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전투 시의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 최저지상고를 낮추고 험지 주파를 위한 강력한 엔진, 기본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경장갑, 추가무장 등을 탑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험비와 유사한 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마는 포커는 물론 험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선 기동성 측면에서 현마는 포장도로 기준 최고 시속만 시속 130km에 육박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험비가 최고 시속 105km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게다가 항속거리도 현마가 600km를 넘기는 데 비해 험비는 560km대가 한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마는 최대 46cm의 수직장애물과 76cm 깊이의 참호도 통과할 수 있으며 40%의 측면경사, 60%의 전면경사를 주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험악한 지형에 맞춘 최적의 설계인데요. 여기에 수십 밀리미터의 하천은 가볍게 자력 도하가 가능한 도섭 능력은 대한민국 군용 차량의 전통적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마의 롬플렛 타이어는 만에 하나 총격 등으로 인해 파손되어도 시속 80km 이상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시동 알고리즘부터 특수 설계되어 언제 어디서든 일발 시동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영하 3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K-로일 현마는 험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이번 폴란드 계약건이 워낙 대규모라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을 뿐 현마는 본래부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전 배치가 확인된 것만 나이지리아, 말리, 투르크메니스탄, 칠레 등이 현마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대화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군용차량, 전술차량으로 알고 있었던 K131 레토나의 시절과 달리 K151 현마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전에서 소형 전술 차량은 차량화 보병의 최전선이자 기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전의 이면에서 정보우위가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장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필요한데 기동성이 우수한 차량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군대 단위부터 전장에서 빠른 위치 변경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량화 보병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인 셈입니다. 보병의 이동이 느리니 최전선에서도 운용 가능한 차량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가능한 군대와 불가능한 군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기에 인구 절벽으로 군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도 소형 전술 차량 보급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현대전장에서 전략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은 전황 정보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찰은 적의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며 적의 약점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정찰은 적의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군대는 인력, 장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동성이 높은 장비는 전투 전환과 탄력성을 높여 전략 단위의 자원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 보병보다 차량화 보병의 작전을 훨씬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시속 4km로 움직이는 보병의 행군과 시속 130km로 질주하는 차량화 보병의 작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단위의 작전 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많은 분이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량화 보병의 장점은 군대 단위에서부터 적용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대당 전술 차량 한 대를 지급한다는 거야 뭐야 싶으실 텐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국군 편제 최소 단위인 분대에 K151 현마, K806-808 차륜형 장갑차, K200 APC 등을 배치해 전병력을 차량화 보병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백두산 호랑이 체계인데요. 군대 단위의 전투력과 정찰 능력을 향상해 의무복무제도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깨뜨리고 전력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개 분대당 K151 현마가 한 대씩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군의 전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정찰 능력이니 기동 능력이니 같은 간접 효과를 제외하고서라도 아주 직관적으로 현마에는 K-16 기관총,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이나 40mm 유탄 발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데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전차 미사일 형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만 3km에 달하는 형궁은 최대 800mm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중국의 최신 개량형 99A식 주력 전차를 제외한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보병분대 단위에서도 대전차 전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른 기동성을 앞세운 게릴라전으로 생존성까지 높일 수 있으니 금상첨화인데요. 더군다나 현마는 연거리에서 7.62mm와 5.56mm 총탄을 막아낼 수 있고 수류탄과 대인지뢰 폭발로부터 탑승 인원을 보호하는 스타나그 4569 레벨 1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존력 증대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폴란드가 험비 대신 K151 현마를 선택한 것도 이런 높은 화력과 기동성, 방어력을 모두 따져본 결과입니다. 특히 험비가 민수용으로도 풀린 차량이란 걸 감안하면 생산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모두 고려해도 대한민국 K151 현마가 한 수 위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렴진화의 끝으로 여겨지던 험비의 명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51 현마 도입에 이어 폴란드는 최근 K9 차체를 활용한 중보병 전투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HS 크라프를 위해 생산한 K9 차체에 GSSW-30 40 포탑을 탑재하고 마크 44 부시마스터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UKM-2000C 7.62mm 동축 기관총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상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종합적인 설계상 고화력과 중장갑을 두르고 폴란드가 자체 개발 중인 보르숙 장갑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AHS 크라프에서 이미 한번 K9 차체를 활용한 체계 통합을 성공시킨 폴란드이기에 내릴 수 있는 과감한 결정인데요. K9의 차체는 일반적인 IFV처럼 엔진룸이 전방에 있고 후방부의 여유 공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조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K9의 우수한 파워팩, 서스펜션, 그리고 구동계는 차체에 5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훌륭한 잠재 능력을 간과하고 자주포로만 사용한다는 건 K9 차체를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아까운 일입니다. 특히 현대무기 체계가 갈수록 모듈화를 추구하는 걸 생각해보면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K9 차체의 활용 방안을 연구해야 할 텐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복서장갑차 기반 플랫폼 모듈화로 전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모듈만 갈아 끼면 다양한 임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화 방식 차체에 혹할 수밖에 없는데요. 폴란드의 중보병 전투차 계획은 K9 차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행 연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의 인종차별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유럽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공포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 유럽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가 인종차별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몽골의 유럽 원정에서 새겨진 공포심이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로 이어지는 동유럽 3국만 봐도 몽골의 침략을 타타르의 멍이라고 부르며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공포의 역사로 여기는데요. 이 중에서도 폴란드는 총 3차례의 침략에 매번 전국토를 유린당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전쟁이 남긴 상흔을 치료한 폴란드는 한때나마 동유럽 최대의 대국이 되었으나 보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3국에 의해 국토가 쪼개졌고 제2차 세계대전에는 정말 어이없게도 독일과 소련의 동시 침공을 받아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대한민국 못지않게 참 기구한 역사의 나라인데요. 그러나 몽골의 유럽 원정으로부터 약 800여년이 흐른 지금 폴란드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동유럽을 호령했던 대국으로서의 폴란드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핍박을 견뎌왔던 만큼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와의 국경체 일선에서 K2 옥표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은 성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2
K2는 폴란드 현지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부터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될성부른 떡잎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극한의 환경에서 다양한 평가 항목을 시험했는데요. 일례로 100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고 3번의 사격 시험을 강행했음에도 K2 옥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막사에서 대기 중 화생방 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긴급 출동 항목이 압권이었습니다. K2 옥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동에 필요한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열만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외부 전원으로 포탄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K2 옥표의 경쟁작으로 거론되는 레오파르트2가 압력과 유압, 배터리, 예열 등 시동을 거는 데에만 온갖 잡다한 조건이 필요한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100시간 주행을 기록하면서 K2 옥표의 야전 정비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K2 옥표가 모듈식 장비를 탑재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을 현장에서도 즉석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구식 설계가 적용된 레오파르트2 등은 전차 정비용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장전 장치로 장시간 교전 상황, 기동간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장전이 가능하고 뛰어난 유기압 편수 장치를 채택해 오랜 시간 탑승해도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조차 K2 옥표를 한번 몰아보면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후기까지 존재할 정도인데요. 또한 K2 옥표에 탑재된 사통장치는 자동으로 포신 궤적을 보정하고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T-72가 8배 줌이 한계였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인데요. 여기에 한 번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는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과 헌터킬러 능력은 전차병이 놓친 표적도 자동으로 추적해 내부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심지어 K2 옥표의 이 표적 획득 능력은 경쟁 기종인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2보다 월등히 우수한데요. 실제로 K2 옥표와 M1 에이브람스를 모두 운용해본 폴란드 병사는 K2 옥표는 혹시나 제가 실수해도 그걸 보정해줄 수 있는 전차입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에서 극찬이 쏟아지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K2 옥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1.5조 원 규모 K9 자주포 90문 도입을 결정지은 루마니아는 K2 옥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고 발칸반도의 불가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폴란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불가리아 언론 매체는 현 세대 가장 강력한 전차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K2 옥표가 폴란드에 총 1000대 도입될 예정이다라며 일선부대의 배치가 완료된다면 폴란드는 질적인 면은 물론이고 수량에서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가리아의 해당 매체는 폴란드가 벨라루스의 군사력을 전개하는 가설을 게재하면서 폴란드군 제1군단 보병사단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최근 새로 창설된 폴란드군 제1군단 보병사단은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제16기계화사단, 제18기계화사단과 함께 폴란드의 최전방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 밝힌 바로 그 특공대인데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물량의 K2 옥표를 배치했고 동시에 M1 에이브람스를 함께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사단입니다. 폴란드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배치한 부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7기동군단처럼 유사시 적진 깁수기 침투에 종심을 괴멸해버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벨라루스의 심장을 노리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바로 폴란드군 제1군단 보병사단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의 나토 국가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서진이 시작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현 상황을 보면 지나친 과잉 해석 아니냐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점점 전선을 확대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화약고는 다름 아닌 벨라루스입니다. 바그너 그룹 잔당이 주둔 중이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벨라루스는 뼛속까지 칠러 성향의 나라라 유사시 러시아가 중부 유럽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앞잡이 노릇을 테러, 사보타주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폴란드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폴란드의 군사력이 동유럽의 불길을 간신히 억제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해하려면 먼저 벨라루스의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이자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무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독재자로서 철권 통치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독재를 해왔으니 당연히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지만 루카셴코는 야권의 지도자인 스비아틀라냐 치하노우스카야를 비롯해 수많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 1,500명가량을 수감하면서 탄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도 루카셴코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종의 빅찬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패배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극렬칠러주의자 루카셴코 정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벨라루스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부를 하기도 하며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자원한 의용군, 카스투스 칼리노우스키 연대 등을 동원해 러시아군과 격렬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 고위 관계자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으면 루카셴코 정권의 독재에 지친 벨라루스 국민들이 무력투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민이 원하면 루카셴코 정권을 제압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폴란드가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요. 벨라루스마저 민주화가 되고 서방 진영에 편입되면 러시아에 남은 건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구렁이만 100마리는 넘게 뜯어먹은 듯한 중국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루카셴코 정권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때 폴란드로서는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폴란드가 K2 흑표와 함께 FA50 배치에 열심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폴란드는 2023년 안에 모두 8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인도된 FA50GF는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국민들에게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날의 비행은 상징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용하던 폴란드가 이제 그 임무를 FA50에 넘겨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GF가 폴란드 공군의 미그-29와 편대 비행을 하면서 등장했고 곧바로 미그-29가 편대를 이탈해 사라지면서 FA50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에 적의 전투기를 상대하는 공대공 임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근접 항공 지원과 적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공격과 동시에 폭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FA50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원래는 KF-21이나 F-15K, F-35A급 고성능 전투기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었지만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 사령관은 레이더 성능이 강화된 FA-50PL, 다시 말해 FA-50 블록 24양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군 장병들이 K239 천무의 운용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인수 중인 호마르케이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포트와 자국의 옐츠 전술 트럭을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포트의 운용 노하우나 탄약 공급 방법 등만 반복 숙달할 수 있다면 인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학습의 효과는 K2 흑표에서 이미 증명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파견하면서까지 선행훈련을 시작한 폴란드는 거의 공백 없이 K2 흑표 초도 물량을 국경지대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그만큼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무력 도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폴란드는 K2 흑표의 사례만큼이나 호마르케이의 최대한 빠른 전력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호마르케이는 유동 날짜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마산항에서 출항한 호마르케이 초도부는 운항 중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동쪽의 지브롤터 인근에서 이민자들을 태운 민간 선박의 구조 요청을 받았고 조난자 구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계획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인 32명, 이집트인 3명, 시리아인 1명 등을 구조한 우리 선박은 이들을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인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현지 시각 기준 지난 8월 21일에 폴란드 그단스크항 입항에 성공했지만 해당 물량은 9월 5일에서 8일까지 개최된 중동부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의 MSPO에서 먼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데요. 도합 218대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호마르케이는 이후 2023년 말까지 18대가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동부의 4도시 시에들체에 사령부를 두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따라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최전방의 그 부대인데요. 심지어 세대만 대한민국에서 폴란드로 인도될 뿐 나머지 15대는 스탈로바볼라에 소재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긴장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는 자국의 다연장 로켓 자체 개발 능력을 박살내면서까지 호마르케이 도입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호마르케이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중이던 WR-300 호마르가 나오는데요. 그 흔적은 지금도 차체가 되는 옐츠 전술 트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구소련제 무기체계 편제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서구화하는 과도기 상태였는데요. 다시 한번 옐츠 전술 트럭을 예로 들자면 이는 소련의 2S7 복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폴란드가 2011년부터 개발한 AHS 크릴의 차체가 오리지널입니다. AHS 크릴은 대한민국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 AS90의 포탑을 통합한 AHS 크라프와 동시대에 개발된 데다 2022년 한폴 방산 계약으로 대량의 K9 자주포가 유입되는 바람에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폴란드의 군사력이 나토 체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인데요. AHS 크릴 개발 성공에 고무된 폴란드는 내친김에 마찬가지로 옐츠를 차체로 이용해 구식 BM-21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다연장 로켓 개발에 돌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WR-300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WR-300은 굉장히 급진적이었던 폴란드의 서구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WR-300의 초기화는 미국의 M14 하이마스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고 발사대 또한 하이마스와 마찬가지로 유견장 로켓 포드 한 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계획과 달리 자체적인 기술력 부족으로 WR-300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그러다 결국 2018년 하이마스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20대를 인도받을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폴란드가 보유한 WR-40계열 다연장 로켓이 약 170대였음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이지만 오히려 하이마스를 도입해 운용하다 관련 노하우를 습득해 차후 WR-300 자체 개발에 재도전할 속셈이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대량의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게 자국 방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테니 당연했는데요. 그런데 덜컥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갑작스레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해진 폴란드는 일단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대를 구매하려 했는데요. 당연히 제코가 석자인 미국에 이게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심지어 WR-40조차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바람에 폴란드군의 물자 창고는 하루가 다르게 텅텅 비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천무는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두 단계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 개념부터가 안정적인 고화력 투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 숫자상으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를 큰 피해 없이 무력화하려면 강력하고 정밀하며 동시에 연속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230mm급 유도탄은 단연발로 12발까지 투사할 수 있으며 위성항법 시스템과 관성항법 시스템을 탑재해 원형 공산 오차가 고작 15m에 불과합니다. 확산탄인 KM-26 A2 기준 한 발당 살상 반경만 축구장 3개 크기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오차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 239mm 유도 로켓의 경우 단일 고폭탄도를 탑재하면 6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해버릴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가장 많은 양을 투사할 수 있는 130mm 로켓의 경우 한 개의 포드에 20발씩 총 40발을 일제히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도 디지털 제어 시스템과 유압식 구동장치를 적용해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하여 재장전 시간 역시 160초대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웬만하면 천무 한 대가 쏟아낼 수 있는 화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이는 하이마스는 물론 경쟁 기종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오히려 이쯤이면 하이마스를 천무에 비교하는 게 모욕적일 정도인데요. 하이마스가 천무보다 나은 유일한 점은 화력이 약한 만큼 무게도 가볍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천무의 중량은 약 31톤인데 비해 하이마스는 절반에 못 미치는 16톤에 그치는데요. 애초부터 미국에서 M270 MLRS를 항공으로 운송하고자 화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차륜화시킨 게 하이마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무의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포마르 K의 기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천무 기준 최대 속도만 시속 80km에 달하며 항속거리 또한 45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사격 지점에 도착한 이후 방열부터 초탄 발사까지 고작 7분이면 충분한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포마르 K에 폴란드의 지형 환경에 맞춘 전투 관리 시스템인 토파즈를 탑재해줬고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허락하면서 잠재적인 다연장 로켓 자체 개발 능력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천무의 개발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로켓 포드 모듈과 유도탄을 납품하고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에서 옐츠 전술 트럭을 책임지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토파즈 시스템과 폴란드의 통신수단을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마르 K에는 결정적으로 KT즘2 탑재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형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 홍칭 KT즘은 사거리만 180km에 달하고 대략 5에서 10m의 CEP를 보이는데요. 탄두 중량만 500kg에 육박해 현무원과 동급의 위력입니다. 여기서 KT즘2는 사거리를 166% 가까이 연장한 일종의 한국형 에이테킴즈라고 부를 만한데요. 침투관 통형 열압력탄과 단일 고폭탄을 탑재해 입마살상보다는 적의 전술기지를 파괴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즘2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일로와 300mm 방사포 갱도 타격을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고정진지에서만 운용되던 KT즘과 달리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2023년 초까지만 해도 KT즘2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4년까지 KT즘2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마르 K의 KT즘2 탑재가 결정되었다는 건 결국 양산이 10여 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방증인데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적성국의 위협과 함께 폴란드에서 연구에 필요한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덕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가 수요를 부르고 수요가 양산을 앞당겼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인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앞세우면서까지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